네, 긍정적인 감시 작용을 하게 되고요. 어, 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심사자와 논문자 둘 다 열심히 하겠죠. 연구도 열심히 하고 심사도 열심히 하고요. 자, 그럼 그러면 이게 외부 저장소를 사용한 거는 사실 지금이랑도 비슷한 구조이거든요. 학회에서 따로 저장을 하겠죠, 이런 내용들을. 근데 그런 것들이 학회를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공개가 안 됐던 건데요. 근데 그럼 그대로 학회에 있는 이제 외부 저장소를 사용한다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런 각 단계마다 요 논문 심사 논문 그 논문이래. 네, 논문과 심사, 리비전과 심사를 각 단계마다 해시하여서 그것을 이제 네트워크에 올리는 구조였습니다. 구조를 제안했었습니다. 이더리움을 그때 사용했었고요. 이더리움에 이 정보를 각각 올림으로써 이제 각 페이지마다 어떤 내용들이 저장이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부 저장소에 있는 내용이 조금 변경이 된다, 조작된다. 그러면 그 해시 값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게 되겠죠. 그럼 조작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 예를 들어서 조작이 일어났다는 걸 일단 알게 되고, 그 논문을 쓴 사람 또는 심사자들은 이 두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복구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논문 쓴 사람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심사자의 힘이 더 세서 요 학회에서 이걸 조작됐다 하더라도 논문 쓴 사람은 그러니까 이것을 부당하다고 얘기하고 그 두 값에 대한 해시를 제공함으로써 그것을 검증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서로 견제를 할 수 있고 한 시스템을 얘기를 해봤었습니다. 이 방식을 통해서 릴라 그 이 논문 심사 시스템 자체를 신뢰할 수 있게 했었었고, 그리고 이 해시 값을 저장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로 어떤 데이터에 엄청난 축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논문을 이걸 다 저장한다는 것은 이제 또 네트워크 부담이 되니까요. 그리고 프라이버시도 이제 이 논문이 게재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아이디어가 보호받을 필요가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외부 저장소의 주소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유예 기간을 둬도 되겠죠. 1년 동안 공개를 하지 않는다거나 하여 그 사람의 아이디어 자체가 논문 게재가 실패했다는 이유로 세상에 공개되지는 않고, 물론 공개하려면 이 사람이 원하면 공개할 수 있지만, 그래 공개되지 않고 외부에는 유지가 안 되도록 하도록 하는 이런 장치들을 생각했었습니다. 이거는 비교적 최근에 한 내용인데요. 탄소 배출권 거래 시스템입니다. 각 나라는 현재 파리에서 협약을 통해서 각 나라가 배출할 수 있는 탄소의 한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각 나라에서는 또 회사들마다 얼마만큼 너는 배출할 수 있어라고 또 한도치를 설정을 줄 것이고요. 그 한도치를 증가하게 되면은 과거에는 벌금을 물렸고 이랬다고 하면은 지금은 그 한도치를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 한도치를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도치를 못 채운 사람들, 예를 들어서 탄소 배출을 많이 한 사람이 한도치보다 적게 한 사람으로부터 그 오프셋을 사오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자신은 이제 한도치보다 더 배출을 했지만 덜 배출한 회사로부터 사옴으로써 그 부분을 채우게 되니까 어, 법을 어기지 않게 되는, 네, 그런 시스템이 이제 탄소 배출권 스킴인데요. 이 단점으로 얘기되던 게 이제 거래 시장이 너무 활발하지 않다, 너무 잘 사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거래에 대한 그 탄소 배출권 크레딧에 대한 어, 그 스킴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부족했습니다. 정부가 너무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 또는 어, 그 할당을 해주는 게 어떤 기준으로 되는 것이냐,
이 회사가 뭐 탄소 저감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 하면서 불만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스킴을 생각했던 건데 스킴을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각 회사들은 여러 공장을 갖고 있을 것이고 그런 공장들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센서를 통해서 습득하게 됩니다. 그럼 그 센서를 통해서 습득한 내용을 엣지 노드를 통과시켜서 이렇게 되면 이 센서 값들이 집계가 되거든요. 집계된 내용을 하이퍼레츠에 올리게 됩니다. 이때 센서는 물리적 보안이 철저하게 되도록 전문가와 회사가 함께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문가가 설치를 해주고 난 뒤 회사가 나중에 변경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조작을 하려고 하면은 얘가 뭐 고장이 나버리거나 하는 형식으로 그 물리적 보안을 구성을 합니다. 이때 뭐 이 전문가의 이름도 함께 센서를 설치한 전문가의 이름도 함께 하여 좀 더 이제 신뢰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네트워크에 올라오는 이 탄소의 배출량을 보고서 이제 각 기관마다 배출량 그리고 허용된 배출량과 실제 배출량을 비교하여서 그 차액에 따른 크레딧을 정부에서 바로 네트워크를 보고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올라온 그 네트워크로 바로 올라온 그 크레딧을 트레이더들은 거래를 함으로써 거래를 더욱 촉진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는 한두 달, 그러니까 1년 단위로 이런 크레딧 제공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1, 2개월 동안 전문가가 그 그 공장으로 가서 모니터링을 하고요. 그 모니터링한 결과로 1년을 예측을 합니다. 그 예측한 결과가 이제 탄소 배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1년 자체를 다 예상을 하는 거고 그리고 모니터링 하는 과정 자체가 뭐 이렇게 다 공개되는 것도 아니고 했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었던 것인데요. 근데 이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값들이 집계되어서 올라오고 그리고 그 기간을 그러면 더욱 짧게 할 수 있습니다. 집계되는 기간이 뭐 과거에는 1년에 한 번씩 집계하여서 그거에 따른 저감을 줬다고 하면 지금은 뭐 한 달 단위로도 할 수 있고요. 뭐 일일 단위로도 사실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빠르게 그 사이클을 빠르게 돌리게 되면은 탄소 배출권 자체가 많이 발생할 것이고 이게 유동적으로 유연하게 전략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매자들은 이렇게 빠르게 발생한 것을 빠르게 가져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탄소 저감 정책을 발생을 시키면은 그 효과가 1년 뒤에나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1년이 아니라 한 달 뒤에도 바로 실제로 줄어든 탄소 저감량을 측정하여서 회사에 도움이 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실시간적인 스킴을 이용해서 거래를 하게 함으로써 좀 거래량 증가시킴으로써 거래를 활발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왜냐하면 데이터가 다 남아 있으니까 정부 멋대로 할당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 자체를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이런 실시간 데이터를 보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제 하이퍼레츠를 이용해서 구현을 했었고요. 기대 효과로는 먼저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그리고 데이터 자체의 스칼라빌리티는 이런 형식으로 제가 고안을 했습니다. 센서 자체에 나오는 값을 이제 실시간적으로 다발적으로 발생한 엄청난 많은 센서들의 값을 그대로 네트워크에 올리게 되면은 하이퍼레저는 이제 프라이빗 레저인데 프라이빗 레저는 그 참여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부하로부터는 조금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이퍼레저라고 하더라도 이런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노드들 그리고 이
이 네트워크가 참여 인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센서의 개수를 커버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이제 엣지 노드를 활용해서 이 센서를 총괄하는 하나의 노드, 이 노드를 통해서 집계한 결과만을 하이퍼레дж에 업로딩함으로써 스칼라빌리티를 고려해야 했고요. 이제 프라이버시는 기업들에 대한 정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센서에 대한 내용, 그리고 센서가 실제로 이제 습득한 그 센싱한 내용, 그리고 뭐 기업들 간의 거래 내역, 그리고 뭐 전문가의 개입,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관련된 이 파티들 빼고는 외부에서는 볼 수 없는 퍼미션드 레저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허가형 레저를 이용해서 함으로써 외부에서는 볼 수 없는, 안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프라이버시를 생각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블록체인이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프라이버시를 좀 고려하여서 했던 걸 보여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프라이버시가 보존될 수 있냐?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은 add something to 현존하는 블록체인입니다. 현존하는 블록체인에다가 어떤 장치, 개념적인 장치하고 조금 더 논리적인 장치를 도입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새로운 블록체인 스킴 자체를 새롭게 설계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뭐 영지식을 사용하거나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방식들을 소개를 몇 개 드릴 건데, UTXO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UTXO라고 하면은 일종의 이제 지폐 개념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앨리스가 이렇게 지폐를 갖고 있고 밥한테 돈을 보낸다고 하면은 앨리스가 밥한테 2 비트코인을 보낸다고 하면 5개의 비트코인을 쪼갭니다. 그래서 3 비트코인은 자기 자신한테 다시 보내고, 이게 이제 잔돈 개념이고요. 2 비트코인은 실제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5 비트코인 자체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이 3 비트코인은 앨리스 투 앨리스가 되고요. 이제 얘는 앨리스 투 밥이 됩니다. 그리고 얘도 누구한테 왔을 텐데 얘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잔고를 추적을 하기가 조금은 어려워집니다. 얘가 이제 3 비트코인이 그럼 어디서 왔냐? 앨리스부터 앨리스로 왔네. 하면 이제 뭐야 그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5 비트코인도 이제 누구로부터 왔다는 정보가 이 당시에는 있었겠지만 얘가 이제 사용되고 나면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추적을 조금 어렵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라이버시적인 장치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비트코인에서 사용되던 것이고요. 하지만 사실 실제로 트랜잭션으로는 다 남기 때문에 그런 추적을 통해서 다 가능하긴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믹싱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믹싱은 이제 대시라는 코인에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DC로 이제 바꿔놨는데, 만약에 5 대시 코인을 이제 밥한테 보내고 싶으면은 이걸 이제 마스터 노드로 먼저 보내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마스터 노드에 누구한테 보내고 싶은데 또 마스터 노드로 보냅니다. 어떤 사람도 또 누구한테 보내고 싶은데 마스터 노드로 보냅니다. 그럼 이거를 내부에서 섞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 마스터 노드에서 얘로 딱 보냅니다. 물론 마스터 노드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것은 보이겠지만 그 중에 누가 이 ODC를 얘한테 보내는 건지는 찾기 어려워집니다. 누가 열로 보낸지도 어려워지고 누가 열로 보낸지도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대쉬라는 코인에서는 이 마스터 노드를 3개의 계좌 이상이 이제 들어가도록 노드를 설계하고 있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추적을 어렵게 하는 장치가 이제 믹싱이라는 대표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이제 링 시그니처라는 장치가 또 있는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계좌 자체를 공유해서 사용된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모네로라는 코인에서 사용이 되게 되면 이제 MC로 바뀌었고요. 5 모네로 코인을 밥한테 보내려고 하면은 이제 앨리스의 그 협조적인 이런 코스모스랑 도리토스가 같이 뭔가 계좌를 구성하여서 이 OMC를 밥한테 보내게 됩니다. 그럼 밥은 이 세 명이 보냈다는 것을 아는데 이 중에 밥은 알겠죠.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이 보면은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 이 세 명에 해당하는 이제 키로서 이제 왔는데 그 중에 누구인지는 모르게 되는 그럼으로써 이제 추적이 어려워져서 프라이버시가 유지되는 형식입니다. 제 마지막으로 제로 논리지 영지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영지식을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G캐시라는 게 있습니다. G캐시는 이거는 개념이 조금 길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일단 그 예로만 설명드리면 비트코인 트랜잭션 같은 경우에는 뭐 지갑 A가 3비트코인을 B로 보냈다. 5월 5일에 어린이날에 이렇게 하는데 G캐시 같은 경우에는 누가 보냈는지, 얼마 보냈는지, 누구에게 보냈는지가 이건 나오네요. 이건 나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완전한 트랜잭션 자체가 이렇게 완전하게 숨겨지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률적으로 앨리스, 코스모스, 도리토스 중에 한 명이네 이거 치면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X잖아. X면 모르잖아요, 아예. 그러니까 아예 불가능한 방식이고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영지식 증명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이것도 했던 거니까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영지식 증명이라고 하면 프루버가 스테이트먼트를 베리파이어에게 아무런 정보 없이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프루버가 증명해야 될 내용은 프루버가 패스워드를 알고 있다입니다. 패스워드는 무슨 패스워드냐면 이 도어락을 여는 패스워드입니다. 그럼 프루버는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요. 베리파이어는 동굴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요. 프루버는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A 또는 B를 그냥 내 맘대로 선택해서 들어갑니다. 이 경우에는 밑으로 들어갔네요. 그럼 베리파이어는 그제야 이제 들어와가지고 야 너 A로 나와봐 라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프로버가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면 이 도어락을 해제해서 이렇게 A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얘는 오케이 나왔네 하는 거죠. 근데 뭐야 이게 우연히도 될 수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만약에 프로버가 A라는 장소를 선택했었으면 여기 있다가 도어락을 여기 있으면 도어락 안 풀어도 되잖아요. A로 나와봐 했으면 그냥 바로 나와도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것인데 그래서 제로 놀리지 프루프는 이제 그 인터랙티브 그 여러 이렇게 상호작용을 여러 번 해야 됩니다. 이 베리파이어의 요구에 프로버가 요구를 응할 수 있는 확률은 50%입니다. A로 갔었으면 들어줄 수 있는 거고 B로 갔었으면 못 들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비밀번호를 모른다는 가정에. 그러면 A로 들어갔을 때는 얘 말대로 A로 나오지만 B로 갔을 때는 B로 못 나오겠죠. 그러니까 확률이 2분의 1이죠. 50% 확률로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4번 해보면은 4번 다 들어줄 확률은 2분의 1의 4승이니까 16분의 1이 됩니다. 0.125인가요? 그래서 뭐 대략 12%? 네. 아주 16분의 1의 확률로 운이 좋은 거고 그러니까 16분의 1의 운이 만약에 있다면 16분의 1이라는 확률로 다 요구를 들어줄 수 있을 것이고 한 번이라도 틀리면은 이 안에 못 들겠죠. 그러니까 16분의 1이 되는 거고 만약에 10번만 하더라도
2분의 1에 10승분의 1입니다. 그럼 이제 1024분의 1로 이러면 확률 계산이 쉬워지는데 이제 0.1%가 되겠습니다. 그럼 10번 하면은 0.1%의 확률로 운이 좋아가지고 A로 갔더니 얘가 A로 나오라고 하고 B로 갔더니 B로 나오라고 하고 이거를 10번 맞추는 확률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웬만한 경우에는 그리고 또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이 값은 이제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아질 것입니다. 맞출 확률이 굉장히 적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라는 것을 확률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영지식의 기본 개념입니다. 영지식 증명에는 이제 가족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만 이제 대표적인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GK 스낙스가 있고요. 여기에 S는 이제 복수라는 뜻입니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 이 스나크도 종류가 여러 개 있거든요. GK 스낙스는 Succinct Non-Interactive Argument Knowledge 해가지고 이제 Succinct는 간결하게 방금 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지저분해 또 여러 번 했었어야 됐고 서로 막 이렇게 얘기도 했어야 됐고 했던 것들이 있었으면 그거를 간소화하고요. 논 인터랙티브는 서로 이제 대화하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그런 대화 과정이 필요 없어진다는 얘기고요. 아규먼트 널리지는 이제 주장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GK 스탁스라는 것도 존재하는데요. 마찬가지로 S는 플로럴이고요. 간결한데 이제 바뀐 게 논 인터액티브에서 트랜스페어런트라고 바뀌었습니다. 논 인터액티브는 대화가 필요 없어지는 대신에 뭔가 암묵적인 그러니까 대화가 필요 없어지면 그거에 맞는 룰을 먼저 공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규칙을 공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런 거 요구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 하고 난 다음에 뭔가 받는 형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대화가 필요 없지만 그 대화가 필요 없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트러스티드 셋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 자체가 이제 신뢰할 수 있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기도 하고 합니다. GK 스탁스 같은 경우에는 그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제 투명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각각이 물론 장단점이 있는데요. 블록체인 자체에서 논 인터액티브라는 것은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계속해서 사람이 접속해 있어야지만 이 인터액티브한 어떤 GK 증명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장점이 되겠죠. 하지만 이런 트러스티드 셋이 필요하다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또 필요하다는 얘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또 중앙화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GK 스탁스는 중앙화된 제3자가 필요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요. 다만 이제 또 네. 다만 또 단점이 있겠죠. 이건 뒷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GK 스낙스는 이전에 설명드렸었는데요. 개요를 설명을 드리면 먼저 어떤 연산이 있고 그 연산이 이렇게 C1, C2, C3에 대한서 만들어진 연산인데 그걸 통해서 아리스메틱 서킷을 만듭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다항식의 집합인 쿼드라틱 아리스메틱 프로그램을 만들고요. 여기 이제 5개씩 다항식의 합으로 지금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만들어진 QAP, 얘를 이제 줄여서 QAP라고 하는데 그 QAP를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증명할 때 피노키오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검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검증 자체 과정이 숨겨져야 이제 영지식성이 만족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스테이트먼트가 이렇게 다항식으로 바뀌는 걸 알겠는데 그 다항식을 검증하는 방식이 피노키오 프로토콜인 걸 알겠는데 그것을 숨겨서 검증을 해야지 영지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숨기는 방법으로 하이딩 이밸리에이션 하는 방법으로 페어링을 사용했었습니다. 이 부분 전부 다 이제 기존의 그 유튜브 채널에 영상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CC에서 있는 페어링을 이용해서 얘가 이제 호모몰픽 동형 암호 그러니까 실제
값을 모르더라도 연산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검증을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럼 이제 GK 스탁스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렸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인트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스낙스 패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CC 페어링을 가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CC는 그리고 대표적인 알고리즘이다. 매우 빠르지만 퀀텀 알고리즘에 약하다고 어, 나와 있는 그러니까 알고리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퀀텀 알고리즘이 오면은 이제 이 CC는 깨질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막 각광받는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많은 이제 해결책을 찾고 있는데 저도 생각을 해보는 거는 뭐 이렇게 다른 호모몰픽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 없을까 생각해 봤는데 요번에 아이시스크 가보니까 또 이제 레티스 베이스드 뭐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레티스 베이스드가 대표적인 양자 내성 양자 알고리즘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데요. 근데 그 문제를 기반한 어떤 영지식 방법 이런 것들이 제안이 되는 게 이번에 아이시스크 2019년에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또 검색을 해보니까 뭐 되게 많이 이제 연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방법은 다른 종류의 패밀리인 거죠. 얘가 뭐지? 삭스라고 했나? 사크스? 막 이런 식으로 뭐가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도 있고 근데 제가 지금 이제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스탁스라는 겁니다. 스탁스는 이제 머클트리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이 머클트리는 자체가 이제 해쉬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해쉬 알고리즘은 안전하다, 퀀텀 알고리즘은 안전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증명의 크기가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게 근데 조금 증가하는 게 아니라 몇백 바이트에서 몇백 킬로바이트가 됩니다. 여기 킬로가 붙으면은 1000배 하면 되거든요. 1000배 증가한다는 거고 지금 예를 들어서 어, G캐시가 지금 GK 스낙스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뭐 G캐시가 얼마나 걸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의 트랜잭션을 만들고 뭐 블록을 만드는데 뭐 1분이 걸린다. 그럼 이제 1000분이 걸리는 거죠. 그 하나의 검증을 위해서요. 거의 1000배 증가한다는 얘기고 이렇게 되면은 꽤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이즈 오브 프루프를 줄일 수 있는 뭐 최적화된 방향이 굉장히 필요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거 머클트리는 학기 초에 어, 되게 교수님이 관심을 가지셔서 되게 무슨 백서를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진짜 아무리 읽어도 1도 이해가 안 됐었는데 지금 보니까 정말 별 내용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머클트리는 기본적으로 SHA-256이라는 해시 펑션을 이용하는데요. 원웨이, 그러니까 일방향 함수고 일방향 함수라고 하면은 그 계산은 쉬운데 역계산은 어려운 것을 얘기합니다. 역계산은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정된 아웃풋 사이즈를 가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머클트리를 구성을 해보면요. 어, 먼저 그냥 바로 트랜잭션을 예로 들겠습니다. 트랜잭션이 이렇게 존재하면은 그 트랜잭션을 해시하여서 이렇게 머클트리의 리프 노드, 그러니까 최말단 노드로 집어넣습니다. 그런 다음 해시된 이 두 노드, 그러니까 머클트리는 이진 트리거든요. 두 개의 자식을 갖거든요. 그럼 그 두 개의 자식들을 합쳐서 해시하여서 부모의 노드로 합니다. 이걸 이제 하나의 노드가 나올 때까지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노드를 이제 머클 루트라고 합니다. 얘를 이제 어디다 쓰냐, 그리고 왜 좋냐. 일단은 어디다 쓰냐면 검증에 사용합니다. 이 데이터 하나가 잘 됐냐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 전체가 잘 됐냐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는데 하면은 이 데이터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요 노드, 요 노드, 요 노드, 요 노드, 그리고 그 아랫 노드까지 이런 노드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통해서 얘가 만들어지고 요거를 통해서 얘가 만들어지고 요거를 통해서 얘가 만들어지고 요거를 통해서 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요런 요 지금 빨간색으로 얘기해 놓은 요 부분이 이제 브랜치 노드가 됩니다. 네, 가지 노드가 되고 이 노드들만 알면 이 아래 모든 노드들의 무결성이 검증이 됩니다. 왜냐하면 해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요 브랜치가 잘못됐다고 치면은 요 아래에 있는 값들 중에 어떤 하나라도 값이 틀렸기 때문에 요 브랜치가 잘못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런 검증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 이렇게 까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브랜치만 보고도 그 아래 노드가 다 검증이 되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노드가 많아지더라도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내려오는 단계는 굉장히 똑같이 막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이 노드가 많아지더라도 이에 로그 밑이 인 로그로 이제 증가하죠. 개수가 늘어나면은 그것에 이제 절반만큼이 추가되는 형식이니까 요 깊이는 뎁스는 이게 뎁스라고 하는데 요 깊이는 얼마 되지 않고 따라서 그 필요한 노드나 아니면 필요한 스텝도 단계도 굉장히 이제 효율적으로 되게 됩니다. 이 머클 트리는 블록체인에서도 사용되고 하니까 좀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스탁스에서도 이제 사용이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사용되는지 조금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K 스탁스에서 가정을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되냐? PX가 0에서 9 사이에 있다. 1에서 100만까지의 X 중에서 라는 것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px는 이제 어떤 함수니까 식으로 표현하자면 식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뭘로 표현해야 되지? 다항식으로 표현되고 이게 이제 그림으로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게 여기가 1, 여기가 100만, 그리고 여기가 9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요 그림이 되겠습니다. x가 1에서 100만까지 0에서 9 사이의 범위를 갖는다. 자, 이게 좀 현실적으로 적용해서 와닿게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얘기를 드리면 와닿기 위해서 예를 같이 들리면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블록체인에서 예를 들어서 화폐로서 사용을 한다고 치면 계좌 자체는 0에서 0, 그러니까 양수여야겠죠. 그 양수임을 지금 판별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0에서 9라고 하지 않고 뭐 0에서 9 천만 비트코인 뭐 사이에 있어야 돼. 뭐 어떤 범위죠. 요 범위를 이제 증명한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값이 여기서는 뭐 계좌의 잔고가 여기서 9 사이여야 돼. 이거를 증명해야 돼. 계속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좀 이제 뭐 이런 방식이 있나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증명하냐? P1, P2 이렇게 다 넣어보는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100만 개의 점에 대해서요. 근데 이게 좀 우리는 좀 이런 걸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좀 간단한 방법을 최대한 찾고 싶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고 싶을 거니까 100만 개를 다 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뭐 몇 개만 하면 되지 않냐? 랜덤하게 샘플 할 수 있지 않냐? 뭐 랜덤하게 샘플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범위가 있는데 뭐 요만큼만 뽑아서 보겠다. 또는 뭐 여기 뽑고 여기 뽑고 여기 뽑고 여기 뽑을 수도 있겠다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좀 나쁜 사람이 이렇게 장치를 해놓는 겁니다. 진짜 딱 한 점에서만 말도 안 되는 값이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990 아니지 99만 9,999개의 점에서는 전부 다 만족하는데 어떤 한 점에서만 이렇게 만족을 하지 않아서 이걸 이용해서 뭔가 나쁜 짓을 했다. 뭐 계좌를 음수로 만든 다음에 시스템을 이용해서 막 결제를 하거나 뭔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악용할 여지가 있는
뭔가 그런 다항식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다항식 만드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CX라는 것을 만드는데 CX는 요 PX를 입력을 했을 때 0이 나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PX의 결과는 0에서 9 사이가 될 거잖아요. 그럼 그 0에서 9 사이의 값이 들어갔을 때는 전부 다 0이 나오게 하는 그런 CX를 설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보시면 요거의 아웃풋이 0에서 9 사이니까 그러면 얘가 0이 된다 이거죠. CX 전체가 0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요 X는 이제 1에서 100만까지니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것입니다. X가 1에서 100만까지 다 들어가도 일단은 요 값에 의해서 요 전체 값은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뭐라고 보시면 되면 기약다항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에서 100만까지를 무조건 0으로 만드는 최소한의 다항식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dx를 더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다항식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좀 이것을 이제 어렵게 만드는 어떤 하나를 더하는 것이죠. 곱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것은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1에서 100만까지의 값이 0이 되는 이 최소의 기약 다항식을 포함하는 어떤 다항식이 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px는 1에서 100만까지 전부 다 0에서 9라면 이제 cx는 0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1에서 100만까지가 0이 된다는 것을 이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GK 스낙스랑 좀 비슷한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머클트리가 그래서 어떻게 작용하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여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는데 아까 논 인터랙티브가 스낙스였는데 이제 트랜스페어런트로 바뀐 대신에 이제 논 인터랙티브가 아니고 인터랙티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프루버는 증명하는 사람은 px와 dx에 대해서 dx가 뭐냐면 요 기약당식 말고 요 그 고유한 dx를 말합니다. 요 dx에 대해서 1에서 10억 만큼의 값을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머클트리를 만들고 그 머클트리를 베리파이어에게 보냅니다. 베리파이어는 여기서 16개의 점을 선택을 하고요. 브랜치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브랜치를 제공을 하고요. 머클트리를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브랜치를 제공을 하고요. 그럼 이제 그 브랜치를 받은 사람은 머클 루트를 확인하고 그러니까 머클 루트를 올라가면서 확인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아까 말했던 요 나머지 부분들이 전부 다 검증이 되는 형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머클 루트를 검증을 하고 두 번째로는 요 값이 실제로 요 등식을 만족하는지를 계산하기입니다. 먼저 보내준 이 dx 머클 트리를 이용해 가지고 나온 값과 gx는 이제 기하당식 느낌으로 누구나 알 수 있죠. 예를 들면 1에서 100만까지라고 하면 그 1에서 100만까지는 전부 다 정해져 있어요. 이런 형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값이고 px 머클트리도 주어져 있는 것이고 그럼 실제로 이제 계산만 해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게 맞고 요게 맞다면 이 전체가 맞는 것이고 이 값도 맞으니까 그러면 그 올바른 다항식을 알고 있다는 것이 검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올바른 다항식을 안다는 것은 그 다항식이 하나라도 틀릴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머클 해시에 의해서 보장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 머클 이게 자체가 이제 프루프가 되니까 굉장히 용량이 클 것인데요.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1에서 1000만 개의 점이기 때문에 10억 개의 점이기 때문에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제 1에서 100만이었잖아요. 1에서 100만까지는 된다는 것은 9,900억
9,900만 개의 점에서는 틀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값이라도 틀리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확률로 따지면 99%가 됩니다. 하나라도 틀리면 99%의 확률로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0억 분의 100만입니다. 10억 분의 100만이니까 네, 99%의 확률로 떨어진다는 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한 번의 라운드만으로, 한 번의 이제 검증만으로 99%를 걸러낼 수도 있고, 그럼 아까 전에 GK 스낙스, GK 그냥 GK 프루프 제가 얘기 드렸을 때 2분의 1이었는데 99%면은 엄청나게 높은 확률로 이게 걸러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정말 몇 번 반복하지 않아도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 작은 숫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단점은 이제 이 GK 스탁스의 단점은 머클트리를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프루프로서 요것들의 용량에 문제가 있었었고요. 장점으로는 이제 트러스티드 셋업, 그러니까 제3자 신뢰할 수 있는 세팅을 해줄 수 있는 제3자가 필요 없다는 게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해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자 컴퓨팅 자체에 면역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프라이버시 커뮤니케이션인데요. 제가 프라이버시랑 좀 뭐 엮으려고 할 수도 있는데 커버트 은닉 통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은닉 통신은 두 파티 간의 관계 자체를 숨기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내가 누군가랑 대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숨기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가 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프라이버시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사실 이런 프라이버시 문제는 좀 나쁘게 사용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뭐 토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쁜 용도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잖아요. 뭐 암흑 그 다크 웹 이런 곳에 접속하거나 이런 데 사용되는 것처럼 프라이버시를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그 프라이버시에 숨어가지고 프라이버시 보호에 익명화에 숨어가지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커버트 커뮤니케이션도 사실은 이제 정보를 빼돌리는 데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두 파티 간의 관계 자체를 숨기는 것이고, 어떻게 숨기냐면은 그 통신을 시작했다라는 사실 자체를 숨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에 그래서 커버트 채널이 은닉 채널이 형성될 수 있나라고 얘기를 해보면, 은닉 채널의 조건으로 accessibility 접근성이 있고요, immutability 불변성이 있고요, reliability가 이제 신뢰성이 있습니다. 접근성이라고 하면은 메시지를 받으려는 사람과 주려는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퍼블릭이든 프라이빗이든 정보를 교류하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퍼블릭은 말할 것도 없고, 프라이빗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같은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서로 다른 회사, 뭐 A 회사의 직원, B 회사의 직원이 프라이빗 네트워크에 속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그 원장에 접근하는 것은 자유롭기 때문에 접근성이 뛰어나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미터빌리티는 이제 이거는 아주 블록체인과 잘 맞는, 이것 두 가지는 정말 블록체인이랑 잘 맞는 성질들입니다.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에 따라서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릴라이어빌리티는 신뢰할 수 있게 그 값을 가져올 수 있냐, 확률적으로 했을 때 높은 확률로 가져올 수 있냐,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이제 스킴을 어떻게 잘 짜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블록체인 프로토콜에 대한 연구들을 통해서 잘 설정을 한다면 릴라이어빌리티는 이제 잘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겠습니다. 그리고 각 스킨마다 다르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릴라이어빌리티가 어떻게 설정될지도 좀 살펴봐야 될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오픈형이면 말할 것도 없고, 저는 퍼미션드 블록체인에서 이런 사례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A랑 B는 서로 다른 회사에 있는데 A가 B에게 기밀을 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회사에서 A 회사에서는 얘 A한테 중책을 맡겼기 때문에 경쟁 회사인 B 회사랑 연락하는 것을 아주 감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밖에도 못 나가게 하고, 그리고 뭐 카카오톡 같은 거 다 감시하고, 전화 같은 것도 다 감시하고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리고 A랑 B랑은 어떤 관계가 있어서 둘이 어떤 필요에 있어서 같은 네트워크에 존재하는데, 물론 이 네트워크도 다 감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A는 이제 숨겨진 통로를 통해서 일상적인, 그러니까 네트워크에 필요한 행동만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뭔가 숨겨진 정보들이 있었고, 그 정보들이 조금씩 새어나가서 B한테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B는 그 정보를 조합을 해서 뭐 회사의 비밀번호를 탈취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을 탈취를 해서 A에게 어, A 회사에게 큰 피해를 줄 수도 있고, 그래서 A는 이제 그 회사의 공로를 인정받아서 B로 옮길 수도 있고, 뭐 한 그런 것입니다. 이런 산업 기밀을 유출시키는데 커버트 커뮤니케이션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프라이버시랑 크게 관련이 있다고 확신은 못하겠지만, 이제 그 관계 자체를 숨긴다는 점에서는 프라이버시적인 측면이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 대표적인 뭐 하나밖에 없긴 한데 커버트 커뮤니케이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블로세라는 기법입니다. 그리고 이 기법은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생성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있는 내용이고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암호화된 메시지가 있고요. 이 암호화된 메시지는 이게 내가 보내고 싶은 메시지고, 그 메시지를 그 클리어하게 보내면 안 되니까 암호화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스타트 인디케이터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어떤 값인데요. 그 값을 이제 또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 설정을 한 뒤 그것을 이렇게 합쳐서 이걸 이제 블록체인에 삽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스타트 인디케이터가 서로 공유되고 있는 값이 1011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은 아까 전에 UTXO 말씀드렸는데 주소를 계속해서 다른 걸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 주소를 원하는 주소가 생성될 때까지 파기하다가 원하는 주소가 생성되면, 예를 들어서 어, 최하위 비트가 1인 애를 만들 때까지 계속해서 생성을 해서, 이게 2분의 1 확률이겠죠? 생성을 해서 1이 생성되면은 실제로 어떤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 작업은 지금은 3 비트코인을 보낸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네트워크에서 보았을 때 이 사람의 평상시의 행동과 전혀 다름이 없다라고 증명이 된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받는 사람은 상관없고요. 그냥 필요에 따른 행동이니까요. 날짜도 상관없어요. 날짜도 이제 자기 멋대로 조정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날짜도 이제 자기의 패턴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1이 생기면 1을 보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스타트 인디케이터가 1011이기 때문에 먼저 요 순서들 1, 0, 1, 1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주소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1011이 딱 만들어지고 나면은 그때부터 인크립트 된 메시지를 보내면 됩니다. 이렇게 11 어쩌고저쩌고 보내가지고 이 데이터를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은 트랜잭션 리스트에서 계속해서 검사를 합니다. 블록을 검사를 해서 1011이 나올 때까지 봅니다. 뭐 처음에는 01 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탈락, 0101 탈락, 이렇게 하다가 1011이라는 패턴이 나올 때까지 계속 검사를 하고, 1011이 나오면 그 뒤에 있는 메시지부터 쭉 읽어 나갑니다. 그래서 그 히든 메시지를 탈취해서 이제 서로 은닉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숨은 내용을 공유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럼 이거에 대한 시큐리티 프루프는 어떻게 하냐? 요 행위 자체, 트랜잭션이 행동의 집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요 행동 자체가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이니까 돈을 보내고 송금하고 하는 그 날짜 뭐 이런 자체를
이제 히스토리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히스토리를 쭉 살펴봤을 때 그 히스토리에 맞는 분포에서 가격과 날짜를 뽑게 되면은 가격과 빈도를 뽑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indistinguishability 그 구분 불가능성이 만족하게 됩니다. 내가 이 값을 뽑을 때 어, 이 값이 의도적으로 뽑혀진 건지 아니면 내가 평소에 해왔던 것처럼 뽑았던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분을 할 수 있냐 없냐가 지금 요 성질인데요. 요 히스토리를 이용해서 뽑게 되면은 물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이 돈을 뽑을 수는 없겠지만 뭐지? 시간을 정하고 돈을 뽑을 수는 없겠지만 그 빈도수에 맞게 그리고 그 가격에 맞게 뽑게 된다면 그러면 요 성질을 만족할 수 있게 되고 그 구분 가능한 확률이 이제 니글리저블 하게 됩니다. 구분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작은 크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전성이 증명이 됩니다. 자, 오늘은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블록체인 관련해서 시큐리티 그리고 프라이버시랑 관련해가지고 해왔던 공부해왔던 내용들을 소개드렸고요. 다 했던 내용이라 좀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그 전 영상을 보셔도 될 것 같고 또 새롭게 궁금하신 내용들 같은 경우도 이제 댓글 남겨주시면 어, 잘 열심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